자급과 식량 주권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된 여름의 송원규라고 합니다. 네, 뭐 앞에 시작하는 거니까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 제목이 참 저는 와닿는데 농담 농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농과대학을 다녔었기 때문에 당시 학생들이 현장의 농민들이 하는 일과 사실 농과대학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현장의 농을 다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실험실에서 다루는 일이라든지 최종포에서 실험적으로 다루는 일들이 사실은 많아서 현장의 농민들하고 농과대학이 제가 학교를 다닌 게 거의 20여 년 전이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현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또 농담이라고 하는 소식지를 내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또 새롭게 좀 제목을 보니까 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식량 자급과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그리고 겨울에서 봄에 오는 시기에 늦추위가 찾아오면서 과수 나무들이 냉해를 입고 그 다음에 폭우가 지나가고 이 태풍이 연이어서 오면서 우리가 진짜 올해는 이 태풍이 아니라 기후 위기다라는 이야기까지 온라인에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이 식량 자급 그리고 식량 주권이라는 이 용어가 다시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농업의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상황이나 지금처럼 먹거리가 다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 당장 한 10여 년 전 정도를 떠올려 보면 2007년 8년에 있었던 세계 곡물 가격 폭등과 식량 위기 이렇게 그런 상황 때마다 요 식량 자급과 식량 주권에 대한 논의는 반복이 되는데 왜 그런 반복이 될 때마다 별다른 대책이 만들어지거나 뭔가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고 계속 그런 논의를 반복만 하고 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우리가 이미 세계화된 사회에서 지구적인 먹거리 체계, 이 자료에서 농식품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하려는 많은 활동들을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될 거고요. 앞으로 있는 강의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배경 지식으로서 알고서 대안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식량 자급에 대한 걱정이라고 잡아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자급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이후에 끊임없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당장 보릿고개를 사회적으로 걱정하던 시기부터 우리가 쌀 자급을 달성하고 나서 그리고는 먹거리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거리 안전의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또 부각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농업이 너무나도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가 자급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로 끊임없이 식량 자급에 대한 논의들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에서 자급이라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접근되어서 왔는지 몇 개의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연령대에 따라서 상당히 반응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의 쌀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들은 저 사진, 저 기사를 보자마자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자마자 바로 이해를 하시는데 요즘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젊은 학생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나라가 60년대 준비기를 거쳐서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고도의 성장기를 가지게 되는
그 배경을 마련했던 먹거리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잘 아시는 그 당시에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점차 공업화되고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제적인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시기에 이 먹거리 측면에서는 쌀의 자급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녹색혁명이라는 것이 한창 밀을 통해서 성공적인 매우 큰 증산을 이뤄낸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어떻게 정말 급격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크게 고민하게 됐었고, 이때 당시에 책으로나 여러 가지 영상으로나 많이 알려져 있는 허문회 박사님이라는 분이 국제미작연구소 필리핀에 있는 연구기관에 가서 당시 밀을 통해서 녹색혁명을 이뤘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쌀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서 우리나라 다시 복귀하고 나서도 수년여에 걸쳐서 이 쌀의 증산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실험을 한 끝에 기적의 벽시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저보다 비슷한 또래이거나 그 이상이신 지금은 이제 중장년층 이상이신 분들은 바로 이게 어떤 품종인지 아실 텐데 우리가 통일쌀이라고 부르는 그런 품종이죠. 네, 이 품종은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이것을 잠깐 같이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의 벽시는 키가 짧아 쓰러지지 않고 잎이 고다 포기 속까지 광선을 흠뻑 빨아들이는 다수학 품종으로 도열병과 입마름병에도 좀처럼 걸리지 않는다. 또 현재 장려되고 있는 벼의 담보당 평균 수확량이 408kg, 만경이 468kg인데 비해 기적의 벽시 수확량은 624kg으로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당시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당연히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자급을 충족을 하고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이 쌀 정책을 추진을 했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이 현장의 농민들이 쌀을 재배하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 쌀을 재배하게 하려고 이 벼 품종을 재배하게 하려고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지점이 김태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박사 논문을 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냈는데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라고 하는 상당히 쌀 이야기가 재미있게 풀어져 있습니다. 조사를 깊이 있게 해봤더니 당시에 장관들 내에서 약간은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불만이었냐면 이 통일쌀이 많이 생산되는 건 좋은데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쌀에 있어서의 찰기, 밥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 찰기가 기존의 품종에 비해서 너무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배해도 되겠느냐 이런 좀 불만들이 섞여 나왔을 때 대통령님께서 직접 그럼 우리가 시식회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당시 송일쌀 품종으로 밥을 지어서 이 시식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투표 용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밥 색깔과 차진 정도, 밥맛에 대해서 각기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로 장관들에게 표시를 하도록 했는데 당연히 이런 투표를 할 때는 공정성을 위해서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시면 이 투표 용지에 그 대통령님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 말을 따라라 이런 거죠. 이 쌀은 무조건 전국적으로 재배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 이 투표용지에 서명과 날짜를 기입을 하고 이 쌀 품종을 전국적으로 재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73년부터 시작해서 76년까지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통일쌀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증산을 이뤘고 결국 우리나라는 쌀의 자급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시대를 이제 통일 뉴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우량화 선발대회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증산황을 선발을 하고 그 농민들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이 품종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려는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1973년 10.4%에서 76년 43.9% 거의 절반 정도의 벼 재배 면적이 논이 이 품종으로 채워지게 됐고 자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이면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쌀밥을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정부가 추구하려고 했던 정부 주도의 공업화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쌀의 자급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또 하나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당시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겪었던 일들을 지금 또 다른 나라들에서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GDP의 급격한 성장,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하면은 공업화와 함께 많은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노동자가 되고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공장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높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임금을 줌으로 인해서 성장률을 매우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빠르게 공장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때 쌀의 자급은 단순히 국민들을 배불리게 먹이자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값싼 많이 생산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쌀의 품종이 필요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농업의 희생을 요구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 기간을 뛰어넘어서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2007년 8년에 세계 곡물 가격 폭등과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했었던 현상이 나타났던 2008년의 시기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은 지금도 그렇지만 100% 언저리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여전히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 폭등이 나타났을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짜장면 가격이 500원 올랐다. 그리고 라면 가격이 200원 올랐다. 이런 정도의 가공업계 타격 정도만 우리에게는 비춰지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갔었죠. 그런데 농업 전문지에서는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당시에 축산 농가들인 경우에는 사료 가격이 너무나 폭등을 해가지고 도산을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식량 자급이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른 국면에서 제기가 되게 된 것이죠. 이제 쌀 자급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쌀을 자급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곡물 자급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식량 자급률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농민단체를 비롯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정부가 식량 자급률 목표치도 재조정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어왔는데 그 대책의 핵심이 국내에서 자급률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고 해외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는 양을 늘려서 곡물 자주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 해외에서 곡물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식량 자급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대통령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수없이 많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펼쳤죠. 이것도 그 일환으로 해외 자원 개발 차원에서 해외에서 곡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몇 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같이 합작으로서 시카고에 곡물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곡물 회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
해변에 있는 곡물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곡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곡물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해안가까지 쉽게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이 곡물 엘리베이터인데, 이 곡물 엘리베이터 시설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국내로 이 필요한 곡물들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회사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망했습니다. 네. 이 회사는 2011년에 설립이 되었다가 2014년에 기업 청산 절차를 거쳐서 말 그대로 별다른 실적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에 정부의 이 계획을 보면 곡물 자주율이라고 해서 비록 국내에서 자급 생산을 높이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재배해서 자급률을 높이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서 언제든지 곡물이 필요할 때 조달을 하고, 이 곡물 자주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곡물 자급 양의 55% 정도를 자주율을 통해서 달성하겠다, 이런 상당히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공기관과 민간 합작회사가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유통이 되는 국제 무역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곡물 양의 70% 이상을 우리가 이름을 대면 대충 알만한 엄청난 세계적인 곡물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4개에서 5개 정도의 기업들이 전 세계 곡물 무역량의 4개, 이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자금을 투입해서 곡물 엘리베이터를 하나 확보했다고 해서 그 무역량을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끌어올 수는 없는 세계적인 체계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때 정부는 일본의 미쓰비시 기업을 벤치마킹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이 그 기업 하나를 그렇게 세계적인 무역 시장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달 역량을 갖춘 회사를 키우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자금이 투자를 되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곡물 자주율을 달성하겠다라는 단순한 계획 하나로 이 계획을 시도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결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거의 2008년 이 시기에는 누구나 다 식량 위기를 이야기를 했고, 농민단체든 시민사회 단체든 정부가 우리나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그걸 시행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곡물 자주율의 개념이 도입되고 그 이전에 5년 단위로 수립을 했었던 식량 자급률 목표치도 2011년도에 새롭게 다시 상향해서 세웠지만,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 상황에서 겪은 것처럼 그러한 10여 년의 결과가 노력이 과연 결과가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사실상 2008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과 식량 자급률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당시 그래도 24%에서 6%를 오가던 식량 자급, 곡물 자급률이 최근에는 21.7%까지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식량 안보의 문제는 이렇게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에서 논의가 반복되지만 그 결과적으로 대책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그 반복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고요. 우리들도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주변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친인척이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 문제가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번 4월 말, 3월 말부터 4월까지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그로 인해서 몇몇 나라들에서는 이 식량 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서 식량 위기가,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갔을 때 잠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식량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역시
그 이후에 식량 위기가 아직은 내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되면서 또다시 우리에게는 관심이 조금은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또 한 번 느낀 것은 매번 반복되는 식량 위기라는 것, 식량 안보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상수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8년 세계 식량 위기가 왔을 때도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값싼 먹거리의 시대는 끝나고 언제든지 식량 위기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2011년도에 세계 곡물 가격이 다시 잠깐 올랐을 때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위기 그리고 올해 이상기후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난 농촌 현장에서의 생산량의 급격한 하락, 그래서 지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크실 텐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 이 기후 위기 앞에서 식량 위기의 문제와 식량 안보의 문제는 정말 상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각국 정부에게 빨리 식량 자급의 대책과 함께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 먹거리 체계라든지 푸드 플랜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되고 있고, 이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자급률이 낮은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지금의 상황이 반복되고, 충분한 자급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들이 갖춰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내 당시에 큰 위기를 경험했던 이 국제 기구들, 이 WTO, WHO, WTO, FAO와 같은 이 국제 무역과 보건 기구들이 이번에 사무총장들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그 주요 요지가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를 걱정을 하면서 일부 나라들이 다시금 식량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2008년에 겪어봤던 것처럼 식량 수출 금지 조치는 모두가 다 같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오히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내용의 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현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이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고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 약 20여 개의 나라들 중에 WTO에게 우리가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공식으로 통보한 나라는 4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국제무역규범이라든지 국제 나라들 간에 서로 자유무역을 하자고 했던 그런 약속들 자체가 국가가 식량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3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이렇게 국제무역기구가 규제하려고 하는 부분들, 뭐 식량 수출 금지를 하지 말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자급률과 자급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나라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급률이 낮고 자급력 자체가 낮은 나라들은 국제무역기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없고, 당장 다른 나라들이 수출 금지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부터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위치에 처한 나라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지구적으로 세계화된 농식품 체계, 먹거리 체계가 그러한 상황들을 이미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계적인 농식품 체계, 먹거리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라는 부분을 좀 같이 오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얘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재미있게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저는 강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역사 부분이라서 원래 재미없다. 그렇게 듣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저도 경제학 전공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먹거리를 바라볼 때 역사적인 문제를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과거의 역사와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모두 보더라도 항상 그 지금의 체계, 지금의 사회적인 구조가 나타나는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 체계의 역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실 생소하죠. 요즘에 이제 농업 관련한 일을 하시거나 먹거리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상당히 익숙하게 듣는 용어가 되었지만 아직 그냥 이쪽 분야와 특별히 관계없는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먹거리 체계라고 한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법도 만들어지고 많이 추진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과 관련한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부터 학생기를 거쳐서 성장년기까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물론 다 해외에서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식품에 붙어있는 가공식품에 붙어있는 라벨을 읽는 방법뿐만 아니라 먹거리 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교재, 만화로 된 교재부터 텃밭 교육과 같은 현장 교육을 비롯해서 먹거리 체계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주고 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먹거리를 단순히 내가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먹거리를 소비하느냐 자체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고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체득되지 않으면 갑자기 성인이 된 상황에서 좋은 먹거리와 또 어떤 윤리적인 소비, 이런 바람직한 소비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별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내 아이들 혹은 내 주변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부터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먹거리 체계라고 하는 통합적인 우리가 관점을 가지는 것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해서 우리가 마케팅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슈퍼마켓이든 대형 유통업체든 동네의 전통 시장이든 아니면 요즘에 많이 우리가 찾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든 이런 생협이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식탁에 올려서 물론 집에서 먹지 않고 외식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소비 과정을 통해서 먹고 나면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또 이 가공과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손실되는 먹거리들도 상당합니다. 이런 먹거리 손실과 폐기물까지를 어떻게 환경에 부담을 덜 주면서 이 해결을 할 것인가, 폐기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까지가 상당히 하나의 원으로 연결된 순환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순환의 과정이 예전에는 아주 농경사회 때부터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아주 지역 단위였겠죠. 지역의 마을 단위, 우리 마을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이 있다라고 하면 인근의 마을과의 교류 이런 수준으로 상당히 지역 단위로 이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체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러분의 식탁은 계절과 시간과 공간을 다 무시하고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 생산이 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여러분이 원하면 구매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세계화된 먹거리 체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렇게 순환의 구조를 가진 먹거리 체계도
그 이루어지는 이 먹거리채가 작동하는 범위가 지역이냐, 마을이냐, 혹은 넓어져서 국가냐, 전 세계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진 먹거리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아주 세계화된 지구적인 먹거리 체계를 갖게 된 과정은 우연이 아니었고,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이 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과정은 결국 먹거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이들이 이러한 체계들을 추진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역사적인 몇 단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거까지 돌아가는 것은 내용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유럽이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유럽이 남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인도를 발견하고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해서 식민지를 구성하던 15세기, 16세기 이 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 유럽은 그 이전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종교를 핑계로 해서 다른 지역 대륙으로 진출을 해서 유럽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요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것이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바다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항해술이 발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이 이 다른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연도를 기억을 하실 텐데 1492, 1492년이라고 하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에 발을 디뎠던 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대륙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먹거리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신정복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한겨레 신문의 글과 그림을 남기셨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콜럼버스의 달걀, 누가 이 달걀을 세워보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콜럼버스는 과감하게 동그란 달걀을 억지로 세우려 하지 않고 달걀을 깨트려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서구의 관점에서는 영웅시하는 콜럼버스라는 사람의 어떤 모험담과 개척기로 여겨지지만, 그 과정을 침략으로 받아들여야 했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한편으로는 균형 있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먹거리 체계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먹거리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역사에 관심 있거나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대한 영화들을 한 편 정도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게 유명하죠.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아름다운 엘리오 모네코렌의 음악이 나오는 그 영화에서는 되게 또 미화됐다는 이야기도 비판도 많았는데, 이 유럽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고 나서 상당히 큰 세계의 변화가 있었고, 이 세계의 변화가 먹거리 체계라는 것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금광, 은광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원주민을 그 금광, 은광의 노동자로 투입을 해서 상당히 많은 금과 은을 채굴을 해서 유럽 대륙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러면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화폐로서 기능하던 금과 은이 유럽 대륙에 갑자기 많이 유입이 되면서 당연하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당시에 가격혁명이라고 나중에 연구자들이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한편으로 유럽 대륙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땀 흘려서 농지를 일구고 공장에서 당시 수공업이라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시장에 갖다 팔아서 얻는 돈, 내가 일을 해서 임금으로 받는 돈의 가치가 똑같은 돈을 받는데 급격하게 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월급을 가지고 똑같은 농산물 판매 대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생필품의 양이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당시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고 상업이나 이런 교역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거나 교역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유럽에는 없었던 옥수수하고 감자라고 하는 작물이 유럽에 도입이 되면서 유럽에서 식량 생산력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가능해졌고 당시 농업사회, 농경사회에서 공업화되는 사회로 전환을 할 때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나가서 노동자가 되는데 그 노동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또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 유럽인들이 배에 싣고 간 물건들뿐만 아니라 천연두나 홍역, 발진티푸스 같은 감염병은 원주민들에게는 전혀 면역력이 없는 질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불과 이 150여 년 정도 사이에 엄청나게 이 질병으로 감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 유럽 대륙의 입장에서는 이제 금강, 은강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채굴을 하면서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땅에 묻혀 있는 양이 이제 금과 은을 유럽으로 들여가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고 그러면 유럽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을 때 유럽이 이제 공업적인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노동자들을 먹이기 위한 값싼 먹거리를 밖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이 유럽의 입장에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연중 농사가 가능한 따뜻한 지역, 남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농장,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지금도 많이 선호하는 커피와 설탕과 코코아 이런 것들이 이 플랜테이션 농장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유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축이 유럽과 아메리카 간의 양자 교역, 쌍자 교역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프리카를 껴n 3자 무역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아프리카를 낀 3자 무역이 이루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민들이 급격하게 전염병으로 인구가 확 줄어들면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을 시킬 노동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당시에 유럽에 진출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냥을 해서 이 확보한 노예들을 노예 무역을 통해서 남미 대륙으로 이동시켜서 이들이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고 긴 아프리카 대륙에 뿌리를 둔 흑인들의 아메리카에서 역사가 이때를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결론적으로 너무 긴 다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먹거리 체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의 공업화,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값싼 먹거리를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 먹거리를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고 원주민들과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노예들을 이 농장에 투입을 하면서 이 먹거리를 특히 곡물류하고 육류, 가축 사육을 통해서 육류를 유럽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때 구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국제적인 분업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죠. 국제적으로 서로 생산에 강점이 있는 분야에 그 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서로 교역을 한다라고 하는 분업의 개념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만 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공업화 발전을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당시 영국 사회를 지배하던 계급은 지주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주 계급에게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값싼 먹거리가 들어오는 것이 절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농사짓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지대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신흥 공장주라든지 이 상업적인 무역을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부르주아지라고 부르는 경제학적으로 이 계급들이 자기들을 위협하게 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지위는 흔들리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값싼 먹거리가 영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달가워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먹거리의 자유무역, 곡물의 자유무역을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영국에서 유명한 곡물법 논쟁이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 학업의 과정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리카도라고 하는 경제학자와 멜서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당시 곡물법을 가지고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도록 곡물법을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영국의 농민들과 지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수입을 제한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논쟁을 했고 결국은 당연히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국제적인 분업이라고 하는 체계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화 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 공업화 성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농촌으로부터 확보함과 동시에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낮게 줄 수 있도록 값싼 먹거리를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가져오는 그런 분업의 체계가 처음으로 유럽에서 형성이 된 것이 이러한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다른 대륙으로 진출을 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경쟁 성장을 하던 시기에 먹거리 체계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1차 먹거리 체제라고 하는 시기 구분을 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업 체계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분업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비료가 발전한다든지 공업적으로 화약을 만들다가 화학 비료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증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조건이 만들어지고 또 배로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먼 곳으로까지 먹거리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되고 저장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분업 체계들은 국제적인 수준에서나 각 국가적인 수준에서나 분업들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기에서부터는 우리도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1차 체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러한 교역의 흐름에서 중심에 있는 그런 나라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1차 영국 중심의 체계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이 관계성은 많이 부족하죠.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고 독립된 국가가 돼서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 성장을 추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체계 안으로 우리나라도 편입이 되는 과정들을 밟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녹색혁명과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우리 농업과 먹거리 체계에도 들어오게 되는 약 20, 30여 년의 급속한 발전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중요한 세계적인 권력을 가진 나라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이게 이야기는 여러분도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다들 알고 있죠? 미국은 군수물자도 대주고 먹거리도 대주고 무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득을 남겼지만 실제로 전쟁은 미국 대륙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 없는 그런 전쟁이었고 이 전쟁이 끝나자 유럽은 황폐화되고 복구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투자가 필요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급속한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농업 체계 면에서 미국이 유럽과 특히 영국형인 모델과 달랐던 지점은 뭐냐면
미국 대륙은 여러분 영상에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넓은 그 평야지대에 우리나라에서 보기도 쉽지 않은 엄청난 대형 농기계가 일렬로 쭉 가면서 수확을 하거나 이 항공기 헬기로 농약을 뿌리는 모습도 우리나라도 요즘 꽤 오래됐고 요즘에 드론으로도 농약을 뿌리지만 그런 모습들이 갖춰진 것은 미국이 아주 넓은 땅에 비해서 적은 인구 그리고 많은 투입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투입재 집약형 농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의 여건에 맞게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내에서 공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 원물, 원재료를 미국 자체 농업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미국 내에서 공업과 농업 간의 분업을 이루고 상당히 발전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내의 이야기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게도 이제 익숙한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과의 대립 문제도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다 식량 원조도 해주고 미래의 미국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해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대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대만에게는 이례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와 대만이 미국에 수출을 할 때 관세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줬고 미국이 상당 부분 경제 성장을 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물건을 사준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농업 분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성장을 하고 충분히 산업화가 됐을 때 미국에서 생산하는 농기계와 농자재, 농약, 화학비료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예상을 하고 이건 미국의 공식 문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하고 당시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조와 투자였지만 나중에 우리나라를 미국의 시장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녹색혁명형 농업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3세계라고 불리는 다양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 나라들에게 많은 투입재를 쓰는 농업을 통해서 빠르게 증산을 이루고 그 농업에서의 증산을 배경으로 공업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이 철저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런 미국형 고투입 농업의 세계적인 확산이자 서구식 식단의 세계화도 이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뒷받침했던 것들이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유통체계의 등장 그리고 이런 슈퍼마켓 유통체계가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냉장, 냉동 체인 시스템 우리가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체계들이 완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는 먹거리 체계가 가능해졌고요. 외식 산업과 패스트푸드의 발전도 이때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형 유통업체라고 부르는 대기업 유통망이 아직은 사실은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크게 지분이 점유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40%대를 오가고 있는데 유럽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되게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그런 나라들은 한두 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소매 단계의 먹거리 유통의 80%, 90%를 차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러한 먹거리의 생산 소비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그런 현재의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는 2008년 그때 광우병 이 쇠고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촛불 집회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크게 화두가 되었었던 푸드 INC라고 하는 먹거리 주식회사라고 하는 식품 주식회사라고 하는 영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공장식 축산을 하면서 저렇게 소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눕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도 계속 좁은 우리 안에서 소를 키우고 그 소를 다시 도축을 해가지고 시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이 과정들이 그때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많이 전해졌었는데, 결국 푸드 INC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 식품 주식회사, 결국 지금은 이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국제 무역 기구와 같은 국제 기구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함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곳들은 대형 농식품 기업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경쟁의 시대는 먹거리 체계에서 지나갔고, 이 전반의 과정을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매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대형 농식품 기업들이 사실은 먹거리 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기업 먹거리 체계, 지금의 시기를 기업 먹거리 체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떤 또 다른 학자는 먹거리 제국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먹거리 제국은 각각의 대형 농식품 기업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슈퍼마켓이나 대형 유통업체나 매대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먹거리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그 매대에 올라올 수 있는 먹거리들은 이 기업들이 한번 걸은 먹거리를 그 안에서만 여러분의 장바구니 안에 넣을 수 있는 체계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업들은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서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매대에 올립니다. 하지만 그 상품들이 매대에 올라오기까지 원재료라든지 가공식품에 들어간 농산물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먹거리 영역에서는 구매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자동차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독점이다라고 하면 그 산업에서 한두 개의 기업이 워낙 큰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저 독점에 있다, 과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업의 마음대로, 완전히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가격도 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농업에서는 정반대로 수많은 농가들로부터 원물을 구매하는 소수의 기업들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독점이 아니라 농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구매 독점이라고 하는 경제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아직은 조사가 안 돼 있고, 이건 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10개에서 20개에 남짓한 농자재 생산 회사들이 220만 개의 농장에 자재들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가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2만 5천여 개의 식품 가공 유통 기업들이 있고, 식품 도매업체가 3만여 개, 그리고 11만 개 정도의 음식료 소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억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 11만 2,800여 개의 소매 업체를 통해서 먹거리를 구매를 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실 한 가닥에 매달린 먹거리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결국은 먹거리와 관련한 결정권은 기업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들이 국제적인 분업의 시기를 거쳐서 자유무역화되는 시기를 거쳐서 농업 생산 자체가 이러한 자재 기업들, 그리고 중간에 유통 소매를 담당하는 기업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가는 과정들을 3번의 시기에 거쳐서 가져온 것이 지금의 우리 현대의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먹거리 체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농부에게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나 소비자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먹거리를 소비자하고자 하는 그런 권리 자체가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먹거리 체계는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건 아마 뒤에 다른 강좌들에서도 많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농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자가 소비하거나 도시에 있는 자식들에게 일부를 보내는 방식의 생계형 농업을 하는 그런 고령농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내가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서 생존해야 되는 농민들이 상업적으로 생존해야 되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 농민들은 결국 지금의 먹거리 체계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먹거리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학교 급식에서조차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외관과 반짝반짝한 모습과 이런 것들을 킬로그램 수를 크기를 맞추지 못하면 농가들이 생산한 것이 시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체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유통체계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하에서 농가들은 상당히 투입제 의존적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결국 자유무역을 하면 우리 농가들도 결국 국제 무대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농민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결과 많은 농가들이 규모화의 길을 선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중소농가들은 또 농업에서 많이 퇴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논농가를 사례로 들었을 때 3헥타르 이상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농사에 포함한 3헥타르 이상 농가들이 농가 수로는 9%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농가들이 재배하는 논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45%나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농가들이 성공을 했으면 다행인데 이 농가들도 결국 농사를 지어서 내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소비에 필요한 부분을 가계비를 충족하는 것은 불과 40-50%대에 불과합니다. 7헥타르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지만 오롯이 농사만으로 우리 집이 우리 가게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푸드 달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먹거리에 1,000원을 지출했을 때 그 1,000원이 누구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중간에 마케팅을 한 사람에게도 돌아갈 것이고 농민에게도 돌아갈 것이고 자재업체에게도 돌아갈 텐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계속 추적을 해보면 계속해서 농민의 몫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농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농가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녹색혁명과 농업을 통해서 주산지에 여러분도 다 알죠. 성주면 참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딱 하면 떠오른 주산지들이 있고 그 주산지들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대부분의 농가들이 주산지의 품목을 단작으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로컬푸드라고 하는 걸 추진을 할 때도 지역 단위에서 로컬푸드 추진을 위해서 지역 단위 자급률을 계산해 보면 예를 들면 충북과 같이 밭 농사가 발전한 지역은 밭작물들은 자급률이 700%, 800%가 나오고 다른 작물들은 자급률이 100% 충족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충남, 전북, 전남처럼 논농사가 위주인 지역에 가보면 곡물 자급률이 300%, 400%가 되는데 다른 작물의 자급률들은 100%가 안 되거나 농촌 지역은 당연히 100%가 되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세계화된 먹거리 체계를 좀 더 대안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할 때 상당히 오랜 준비와 설계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로컬 푸드와 또 지역 단위 먹거리계의 푸드 플랜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온 이런 단작화된 체계, 주산지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설계해 나가지 않으면 대안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곡물 자급률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료용, 가축이 먹는 사료용을 제외하면 그나마 이제 46% 정도 되지만
이 가축이 먹는 사료용을 포함을 하게 되면 2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급률을 실제로 어떻게 높일 거냐, 정부가 아무리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치를 보고서에 담는다 한들 실제로 자급률이 높아지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밀이라든지 이런 옥수수 구체적인 품목별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 실제 우리 지역에 필요한 품목과 예전에는 생산했었지만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 품목들을 다시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쌀 자급률 100%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채소 소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채소 자급률도 점점점 떨어져서 80% 밑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급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익숙한 문제지만 우리 식탁 위에 있는 상당한 먹거리들이 해외로부터 날아온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날아온 것들로 이제 쌓여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간편 즉석 식품들 집에서 가정 대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리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HMR이라고 하는 집에서 조리하지 않고 간단한 데우기나 이런 과정만으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이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한식세계화의 자금도 많이 지원을 받았고 기업들이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엄청난 가공품들을 세계적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고 올해 보면 몇 년 안에 한 기업에서 이러한 간편 가공식을 통해서 세계 수출 목표액이 매출액이 2조 원, 한 기업이 2조 원의 목표를 잡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생산할 때 원물로 사용하는 농산물에서 국산의 비율은 물량 기준으로는 31%, 금액 기준으로는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업들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자급률이 높아진다거나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와 생산자 농민이 스스로에게 선택권이 없는 사실상 그런 먹거리 체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간단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되면서 이 양극화된 구조가 밥상에서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의 의존도로 인해서 부유한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편의점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먹거리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차이가 먹거리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이 아이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2019년에 나온 논문이고 2017년에 전 세계 한 130여 개 국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의 자료를 검토해서 낸 결과인데 이제 전 세계 1년 동안 사망하는 전 세계 인구 중에 가장 1위, 그 사망의 주 원인이 되는 1위가 나쁜 식습관, 질 낮은 식습관이 이제 1위가 되었습니다. 이 2017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2, 3위권에 있었지만 나쁜 식습관이 1위는 아니었고 대체로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위권에 있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낮은 먹거리를 섭취하는 식습관 같은 것들이 전 세계 1년 동안 사망하는 인구의 상당수 비율로 봤을 때 1위를 차지하게 될 정도로 1,100만 명 중에 710만 명이 질 낮은 식습관으로 인해서 사망을 판정받을 정도로 먹거리가 중요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다양한 강사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 그 대안을 만드는 원칙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식량 주권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별로 낯설지 않고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언론에서도 쉽게 식량 주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단에서 연구자들이 설문조사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식량 주권이라는 용어를 안다는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훨씬 높았어요. 그 정도로 식량 주권 용어는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익숙한데 문제는 대체로 식량 주권이라는 용어가 그냥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정도 혹은 예를 들면 농민의 경우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들어오고 있는 농산물 이 시장을 완전히 자유무역이 된 농산물 체계, 농산물 무역 시장을 조금은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식량 주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소농들이 모인 농민의 길이라고 불리는 농민 단체에 다양한 현장의 농민들과 소농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한 문장 안에 깊이 있는 고민, 현재의 먹거리 체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에 대한 우리 사람들, 시민의 권리이자 그들 스스로 농업 및 먹거리 체계를 규정할 권리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식량 주권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 앞뒤로 이 식량 주권의 내용을 보완을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앞에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냐, 이 생산을 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사실상 농민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구매할 때 그것을 그 기준을 강제하고 있는 기업의 권력을 일정하게 다시 농민과 우리 시민의 손에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로컬푸드라든지 푸드플랜과 같은 그러한 시민과 농민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 생산과 소비의 관계와 체계를 만드는 그런 시도들인 거죠. 그것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먹거리인가,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그러한 먹거리들이 기업이 유통하는 소매 유통 경로를 통해서는 유통이 안 될지 몰라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라든지 생협이라든지 대안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운 기준을 충족하는 먹거리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경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먹거리 체계에 대한 결정권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식량 주권이라는 것을 규정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식량 주권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는 이렇게 기후 위기의 시대가 우리 앞에 바로 다가온 상황에서 자재와 에너지 투입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면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생태적인 방법으로 생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규정 자체를 세계적으로 소농민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렇게 생태적인 먹거리를 생산하겠다는 우리의 책임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자 농민과 우리 소비자 시민들이 같이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결국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의 밥상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먹거리 체계를 우리의 스스로의 결정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그리고 이제 식량 위기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가 스스로 먹거리 체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이번 위기가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